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그레이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921만 개 파이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마이그레이션 속도는 아직까지도 하루에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평균 수량을 보시면요, 락업 물량까지 포함을 해서 약 320여 개의 파이가 지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0파이 미만으로 마이그레이션 받고 있는 지갑의 비율이 전체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요, 스캠 활동을 하고 있는 지갑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이 트랜잭션 양이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BII 지갑 같은 경우는 스캠 지갑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까지 약 24,700여 건의 수상한 트랜잭션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GBII 지갑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에서도 상당히 유명해 보이는 지갑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갑으로 나의 파일을 뺏겼다, 이런 식의 글을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를 살펴보더라도 GBII 지갑으로 지속적으로 소량의 파이,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파이 코인이 트랜잭션을 만들어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스캠 지갑으로 수많은 파이가 흘러 들어가는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GBII 지갑이 이렇게 스캠 사이트를 제작을 해서 순진한 사람들에게 어떤 에어드랍이나 혜택을 준다라고 유입을 시킨 후에 지갑 연결을 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비밀 구절 24개 영단어를 입력하도록 해서 그것을 탈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으로는 GBII 지갑이 파이 현금 거래를 가장을 한 후에 먹튀를 하고 있는 계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옵션은 실제 이 GBII 지갑이 현금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파일을 이미 매도한 사람들이 현금 거래를 숨기기 위해서, 또는 GBII 지갑 주인과의 개인적인 악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지갑에게 해킹을 당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여러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지갑의 이 파이코인 플로우 차트를 보면요, 파이코인이 어떤 방식으로 유입이 되고 흘러가는지를 대충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천 명 이상의 지갑에서 비밀 구조를 훔쳤거나, 또는 현금 거래를 해서 먹튀를 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현금 거래를 했거나, 이런 방식으로 GBI 쪽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GBI 지갑의 밸런스를 보면 현재 밸런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밸런스가 들어오면은 바로 다른 지갑으로 전송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분석을 해보자면, GBI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파일을 계속 넘기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몇 번 더 전송이 되다가 여러 지갑들에게 다 쪼개어져서 분배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분배의 양을 보면요, 분산 저장을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판매자에게 이 파일을 다시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한 그런 트랜잭션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훔친 파일을 다른 쪽에 넓게 퍼뜨려서 지금 처리를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 볼수록 정말 블록체인 생태계 그 누구도 여러분의 자산을 대신 지켜주지는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야 되고, 항상 이 생태계에 대해서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파이코 팀으로부터 마이그레이션 관련 이메일을 받았다라는 정보가 커뮤니티에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이메일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요, 당신의 파이가 성공적으로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되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여정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고, 한 예로 저도 2022년에 파이코 팀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파이앱의 이메일을 인증을 하였을 때 코어팀으로부터 확인 이메일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때 받은 이메일 주소와 이 형태를 보았을 때는 최근에 공유가 되고 있는 이미지들이 실제 코어팀의 이메일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100% 확실한 공지로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들이 커뮤니티에 공유가 되고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 이메일을 보더라도 코어팀으로 가장한 스캠 활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어팀을 가장한 채로 여러분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어떤 KYC를 도와주겠다, 또는 마이그레이션을 하는데 여러분의 비밀 구절 입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부분들은 다 스캠 이메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단순 마이그레이션의 정보만을 알리는 짧은 내용을 담긴 이메일이었기 때문에, 또 실제 주소나 내용을 보았을 때는 정식 이메일 주소와 동일했기 때문에 코어팀의 정식 이메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유가 되고 있는 이메일 업데이트가 사실이라면
코어 팀이 파이앱에 등록된 우리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예로 작년에는 이런 업데이트가 있었죠. 앞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오픈 네트워크 관련해서 중요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예고가 있기도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파이의 비밀번호 업데이트를 함에 있어서 전화번호뿐만이 아니고 이메일로도 비밀번호 업데이트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바로 업데이트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어팀에서 그래픽 아트를 제공해주고 있는 모드이죠. 디안게 포스팅을 보면요. 항상 그래왔듯이 어떤 힌트성 포스팅을 올려주었는데 봉투가 있고 이곳에 파이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오픈 메인넷으로 가는 열쇠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이메일에 어떤 활용도가 있지도 않을까, 이 봉투라는 것은 이메일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오픈 네트워크 예정 시기를 메일로 발송을 해본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최근에 파이코어 팀이 이메일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을 시도하려는 부분들이 지금 목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파이앱에 등록된 본인의 이메일 주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메일이 잘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는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요. 1월 15일에 아프리카 로지스틱스 사이트에 올라온 파이 분석 글이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블록체인 성공을 위한 여정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7가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꽤 중립적이고 조금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파이에 남은 과제를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글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확장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확장성이며 파이 네트워크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용자 기반이 커짐에 따라서 플랫폼은 대량의 트랜잭션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특히 분산화를 유지하면서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때 확장성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경우 이 시스템은 모바일 장치에서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어서 사용자가 강력한 계산력 없이 토큰을 쉽게 채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중심 접근 방식은 네트워크를 수백만 명의 활성 사용자로 확장할 때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확장할 수 없으면 트랜잭션 속도가 느려지고 수수료가 높아지며 사용자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파이의 백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만 파이는 스텔라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파이의 속도는 스텔라와 거의 흡사하거나 조금은 느릴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가 여러 TPS라든지 여러 거래 처리량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블록체인 중 가장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도 그 레벨 수준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해볼 수가 있겠지만 물론 파이도 오픈 네트워크로 출시가 되어 봐야 되고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폐쇄형 메인넷과는 차원이 다른 작업량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병목 현상이 심하게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블록체인에서 처리가 가능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 파이의 테스트넷을 보면요. 여러 스트레스 테스팅도 진행 중이기도 하고 여러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이곳에서 이런 트랜잭션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이 테스트넷에서 병목 현상이 생겨서 테스트넷 지갑이 생성이 잘 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었을 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파이 수수료는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백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 니콜라스도 그렇게 언급을 했죠. 이것은 파이뿐만이 아니고 스텔라 그리고 심지어 다른 블록체인도 같은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 기본 수수료인 0.01파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0.03이나 0.04파이를 제공한 트랜잭션이 먼저 노드 위에서 선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수료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사용자의 불만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것도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확장성이라는 것은 생태계가 성장만 한다면 어떻게든 개선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스텔라 같은 경우는 레이어 2를 이미 개발 중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엄청난 TPS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참고로 TPS라는 건 1초에 처리 가능한 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텔라는 보통 몇천 TPS까지는 가능한 상태지만은 평소에는 200TPS로 세팅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현재 블록체인 위에 작업들을 효율적으로 처리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레이어 2가 나오게 되면요, 이 TPS가 무려 119만까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는 너무나 많은 작업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현재 200TPS, 수천 TPS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어 2 솔루션에 의지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레이어 2 솔루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수료도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이에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도 미래에는 레이어 2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이드 체인이 나와서 이런 확장성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택과 사용장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휴대전화에서 무료 마이닝을 제공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끌어들였지만 이러한 성장을 유지하고 토큰을 위한 실질적인 유틸리티를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단순히 토큰을 얻는 것 이상으로 플랫폼을 사용하는 활성 참가자로 변환시켜야 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네트워크는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본 토큰인 파이에 대한 사용 사례를 도입해야 됩니다. 명확한 인센티브나 기능이 없으면 사용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심을 잃을 수 있으며 플랫폼의 성장은 정체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냉정한 지적 중 하나라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코어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는 사실상 파이오니어들이 파이앱에서 할 수 있는 건 채굴밖에 없었습니다. 파이코인을 파이앱을 통해서 분배를 해줄 테니 우리의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주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켜 달라. 사실 이 부분이 전부였는데요. 이것은 코어팀에서 언급을 했지만 외제적 동기부여의 방법에 그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제적 동기부여에 의지를 하게 되면요, 파이의 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이 오거나 약세장으로 전환이 된다면 이런 동기부여는 언제든지 사라지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코어팀의 청디아오 같은 경우는 영상을 통해서 이런 외제적 동기부여에서 내재적 동기부여로 전환될 수 있는 유틸리티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글에 들어가는 이유, 페이스북에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토큰을 받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플랫폼의 유틸리티를 사용을 하고자 접속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주가 변화와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어팀이 전환을 하려는 것은 파이라는 생태계, 파이라는 브라우저를 접속을 했을 때 시장의 흐름과는 어느 정도 디커플링 시켜서 약세장이 온다 하더라도 파이 앱에 수많은 유저가 접속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유틸리티를 개발하는 것,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규제 불확실성을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종종 중대한 규제 문제에 직면을 해서 파이 네트워크도 이와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암호화폐 규정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파이 네트워크는 복잡한 법적 환경을 탐색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는 암호화폐의 발행,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부과를 해서 파이의 성장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는 미국 기반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미국의 규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이제 SEC의 힘이 조금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수년 전까지만 해도 SEC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은 잣대로 미국의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일단 파이는 ICO를 진행한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또 코어팀이 토큰을 미리 판매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 프로젝트에 비해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매우 폐쇄적인 환경으로 개발을 해왔고 특히 KYC 시스템도 존재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런 부분에서 주의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 탈중앙 KYC 경우에는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으나 파이 코어 팀이 개인 데이터를 취합했다라는 점에서 때로는 해당 프로젝트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기로도 역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고 그냥 그럭저럭 시총 100위권에 있는 어중간한 프로젝트로 성장을 한다면요, 이 KYC 부분도 큰 이슈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고 어떤 사회적 열풍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행진을 하기 시작하고 여러 사회 면에서 이 파이를 다루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이 파이에 대해서 어떤 반작용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주제가 이 파이 탈중앙 KYC에 관한 아이디, 프로토콜을 모두 공개를 해라. 개인 아이디를 수집을 해서 어떻게 영구적으로 삭제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 증명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앙 집권화 위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파이 네트워크는 자체적으로 분산 플랫폼으로 판매가 되고 있지만 거버넌스 모델의 중앙 집중화 수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유효성 검사기 및 신뢰할 수 있는 노드 그룹은 네트워크 운용을 크게 제어합니다. 이것은 중앙 집중식 의사결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분권화의 정신에 위배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이가 오픈 네트워크로 지금 전환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후로도 여전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많은 파이 앱 개발자들이 이번 파이 브라우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드 파티 링크나 로그인 옵션이 존재도 안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새로 주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파이는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지만 여전히 폐쇄적인 이 성격도 함께 존재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특성 말고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청디아오나 니콜라스 모두 스탠포드대 박사, 학자들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보통 암호화폐 프로젝트 이 CEO를 떠올릴 때 그런 이미지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소통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파이의 대부분의 정보가 뒤에 숨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픈 네트워크 이후로는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씩 커뮤니티에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소통 방식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파이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커뮤니티 내에서도 자주 논의가 되어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과제들, 이런 이슈들이 파이의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장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은 더더욱 숨길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중 일부는 미디어나 커뮤니티의 과도한 우려에서 비롯된 좀 과장된 주제일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관점도 존재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다시 리마인딩 시켜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